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고령화가 예산 쓰임새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바로 국민연금 지급. 자그마치 7조 원 넘게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엔 540만 명 가까이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엔 730만 명 이상으로 불과 4년 만에 수급자가 200만 명 정도 늘어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연금 지급액도 20조 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 대부분에서 진행 중이죠. 따라서 그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적은 노동인구로도 충분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나 대학 등 고등교육의 투자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줄지 몰랐고 평균 수명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수명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도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고령화로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지출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9월 12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카메라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배웠던 코닥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동안 알려져 있던 바와 같은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몰락했다. 그게 사실은 아니었다. 디지털 카메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코닥의 몰락을 가져왔던 결정적인 건 휴대폰 카메라였다. 그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카 시장 자체가 사라져 버린 뒤에 코닥은 그렇게 뒤로 물러났다. 뭐 이 정도 요약 맞나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후지는 어떻게 됐나요? 여쭤봤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때 사진을 찍을 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감성 가득한 추억의 물건이 돼버렸죠. 바로 필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아날로그 카메라 시대에는 사진 찍을 때 기억하시죠? 사진 몇 장 찍었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36장짜리 필름을 넣었으면 36장. 그리고 또 필름 다 찍고 나면 그 필름 되감아줘야 되기 때문에 필름 감기 버튼을 누르면 이 찡찡 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필름 감기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느낌이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또 다 찍은 필름을 필름통에 넣고 행여 잘못될까봐 손상이라도 될까봐 정말 H중지 보관하고 있다가 현상소에 맡겼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필름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진을 찍는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찍었던 사진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필름도 아니라 그게 혹시 조금이라도 더 빛이 들어갈까 봐 검은색 무슨 플라스틱 통에 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름통에 넣는다는 게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이게 뭐 인화가 안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사진 앨범들이 그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것도 사진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네요. 사진을 소중하게 만들어준 소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추억이 계속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필름은 누가 처음 만들었나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신승우가 쓴 매혹의 필름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름 카메라용 필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닥의 설립자 조지 이스트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1882년에 조지 이스트만이 플라스틱의 원조라고 부르는 셀룰로이드에 아미라세테이트 등의 화학 물질들을 첨가해서 강하고 투명하고 매우 유연한
필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를 이스트만은 롤 필름이라고 불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트만과 코닥사는 이 롤 필름을 카메라에 넣어서 코닥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게 됐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진용 필름 카메라의 시초입니다. 필름 카메라 그리고 필름의 시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필름은 흑백이었고요. 컬러는 언제 나왔느냐? 1928년에 컬러 필름 개발이 처음 성공했는데 이 역시 코닥입니다. 코닥이 카메라와 롤필름으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그 당시에 코닥은 R&D에 미쳐있던 회사였거든요. 컬러 필름의 개발에 성공했고 1935년에 코닥 크롬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컬러 필름 제품을 출시한 게 컬러 필름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용 필름 그러니까 뭐 사진용 필름은 흑백이든 컬러든 모두 코닥이 시초다. 그래서 한때 필름은 코닥은 필름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됐던 거죠.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후지라는 회사도 적지 않은 나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됐는데 그럼 후지는 언제부터 필름을 생산하게 된 건가요? 후지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건 80년대 이후 한참 지나던데요. 후지 필름이 설립된 거는 코닥이 컬러 필름을 세상에 내놓기 1년 전인 1934년에 설립됐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만든 회사예요. 국내 사진 필름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후지 필름을 설립했는데 주로 흑백 필름을 생산하다가 1946년부터 사명을 후지 컬러 사진 주식회사라고 바꾸고 본격적인 컬러 필름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만 해도 후지 필름은 코닥의 경쟁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코닥이 컬러 필름을 세상에 내놓은 지 1년 만에 컬러 필름을 생산한 코닥의 당시에 그러니까 코닥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회사는 독일의 아그파였어요. 아그파 필름. 그 80년대 이후에 3대장이죠. 필름의 3대장. 코닥, 아그파, 그리고 후지. 이 3대장인데 이 아그파에게도 후지는 견줄 수 없는 정말 동양의 이름 없고 작은 회사에 불과했거든요. 참고로 아그파는 유명한 음악가죠. 맨델스존의 둘째 아들이 설립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맨델스존의 둘째 아들인 파울 맨델스존이 1876년에 설립한 회사로 독일과 유럽을 대표하는 사진 필름 회사였고 나중에 80년대 들어와서 바이엘에 인수 합병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1980년대까지 글로벌 사진 필름 시장은 미국의 코닥 그리고 독일 아그파가 8대2 혹은 7대3으로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은 코닥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유럽 시장에서도 코닥이 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지 필름은 딱 한 군데에서 강점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일본.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고 돈을 버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근데 후지필름이 유럽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던 건 1982년부터고요. 미국 시장에 후지필름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4년부터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졌네요. 그런데 후지필름이 그러면 1980년대 들어서는 그나마 미국과 유럽 시장에 크게 알려지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월드컵, 올림픽 두 가지 스포츠 메가 스포츠 이벤트 때문인데요. 참고로 1995년에 코닥과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일본 정부와 후지필름을 반경쟁 행위, 반독점 행위로 이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코닥과 미국 무역 대표부가 내놓았던 자료를 보니까 95년 당시 그러니까 80년대가 아니라 95년 당시 일본 필름과 인하 현상 시장의 점유율이 후지 필름이 85%, 코닥이 10%, 아그파가 5%였어요. 그러니까 코닥의 점유율이 10%밖에 안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닥과 미국 무역 대표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일본 정부와 후지 필름이 배타적인 유통 구조로 후지를 밀어주고 반대로 외국 회사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후지필름이 설립된 1934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이에요. 하지만 WTO는 코닥의 패배를 선언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코닥의 입장에서 보면 후지필름이 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반대로 후지필름은 1934년부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국내 유통시장 구조를 가지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해서 82년에 피파의 공식 파트너가 되고 월드컵 후원사가 됐고요. 84년에는 미국 코닥의 안방인 LA 올림픽의 공식 스폰서 자리를 따냅니다. 코닥이 후지필름의 이런 스폰서나 이런 이제 경쟁에서 슬슬 밀리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이게 코닥이
실수한 거예요. 코닥이 네. 그러니까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파와 IOC는 파트너를 선정할 때 월드 베스트 회사, 즉 해당 분야 최고 회사를 원하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코닥이 이 자리를 원했다, 파트너 자리를 원했다 그러면 당연히 피파와 IOC는 코닥을 선택하지 후지필름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코닥이 월드컵과 올림픽을 놓쳤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신경 쓰지 못했던 것. 지난 시간에 제가 70년대 후반부터 코닥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든 폴라로이드사와 경쟁한다고. 법적 소송을 맞아요. 벌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 법정 소송이 15년 동안 진행됐는데 이때 80년대에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배상해주는 결국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코닥이 이 소송전에 신경 쓰느라 피파와 IOC 후원사 그리고 후지필름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이 틈을 후지가 잘 파고든 거예요. 하지만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서 후지필름이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이후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글로벌 사진 필름 시장은 코닥 아그파가 양분하는 시장이 아니라 코닥 아그파 후지필름 3대장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 미신 같은 말. 예. 미신 같은 이야기예요. 코닥은 노란색상, 네. 아그파는 빨강색상, 후지필름은 초록색상에 적합하고 잘 표현한다. 그래서 초록색상을 의 계열의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은 후지 필름을 사야 된다. 자연을 찍을 때는 후지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사실 미신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필름 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상자가 그 코닥은 노란 색상이 메인 색깔이었고 후지는 녹색이 메인 색깔이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그파가 빨간색이고요. 예, 그것 때문에 미신이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글로벌 사진 필름 시장에서 후지 필름이 자신감을 얻고 나서 필름과 카메라를 함께 생산하던 코닥과 아그파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카메라 만들자. 1986년에 처음으로 일회용 카메라 우슈룬데스를 시판했고 88년에 세계 최초로 메모리 카드 저장식 디지털 카메라 후직스 DS를 내놓고 1998년에는 즉석 카메라 인스탁스를 내놓게 됩니다. 예. 참고로 인스탁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250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인기가 많네요. 40대 이하 분들에게 즉석 카메라 하면 폴라로이드가 아니라 인스탁스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대박난 스테디셀러 상품인데 참고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인스탁스가 2017년에 누적 판매량이 250만 대더라고요. 국내 판매량이. 이야. 4인 가구 기준에 5가구당 한 대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인구 규모 대비 그리고 이때 2017년이면 디카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에 밀려서 완전히 몰락하고 붕괴되고 거의 사라지는 추세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대를 팔았다는 거. 정말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코닥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파산 신청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후지필름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파산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예. 코닥은 2012년에 파산 보고 신청했고 아그파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2005년에 디지털 카메라 열풍에 뒤처지면서 파산을 해서 회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후지필름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더 잘 나가요. 2022년에 100대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디지털 카메라 시장조차 사라져간 지금의 시대에서도 후지필름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똑같은 필름 만들던 회사가 둘은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것도 더 앞선 선두주자들이. 네. 후지는 어떻게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후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름 사진 카메라 이 세 가지를 버렸다. 예. 그리고 대신에 필름 사진 카메라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기술을 취했다. 무슨 소린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본격화된 2004년부터 후지필름 임원진들과 주주들이 그 후지에다가 후지필름 측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내놔야 된다. 이와 관련된 투자를 아끼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2003년에 CEO로 취임한 고모리 시게타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필름 사진 카메라는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에 소니, 니콘, 캐논, 올림푸스 등이 이미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후지필름이 지금 진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지필름이 가장 잘하는 걸 집중해야 된다. 근데 후지필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필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필름 만드는 기술, 사진 기술, 인화 현상 기술, 카메라 만드는 기술, 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에 진출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지필름이 도전했던
첫 번째 시장이 TV 시장이었습니다. 오. LCD TV가 그때 유행했는데 후지필름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오던 사진 필름 기술을 활용하면 LCD TV 편광판에 들어가는 TAC 필름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진용 필름이 우리가 볼 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1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20개의 층을 형성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지 필름 입장에서 보면 사진 필름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필름에 화학 처리하고 층을 입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 둔 거죠. 덕분에 TAC 필름을 만드는 건 후지필름 엔지니어들에겐 큰 어려움이 없는 과제였던 거예요. 예. 그러자 후지필름은 2005년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갖췄고 현재 전 세계 TAC 필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 됩니다. LG랑 삼성전자가 LCD TV를 만들 때는 후지필름의 TAC 필름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후지필름이 일본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바로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 후지필름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진들은 아스타리프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소위 대박을 칩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화학 기술이다 보니 이 화학의 어떤 내공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을 찾다가 LCD 관련한 필름을 만드는 산업에 진출했고 화장품도 결국 화학 산업이다라고 봐서 뛰어든 건가요?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콜라겐 때문이에요. 콜라겐 아시죠? 예.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에 좋다는. 뭐 주름 안 생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족발이라든지 돼지 껍데기 같은 그 콜라겐 많은 음식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들이 드시고 여성분들은 그냥 뭐 바르시기만 하죠. 그런가요? 예. 네, 제가 잘못 알고 있군요. 네. 어쨌든 이 필름을 만들 때 사진용 필름을 만들 때 20개 이상에 이르는 이 사진 필름 층에는 감각 유제층을 보호하기 위한 젤라틴층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젤라틴층이 필요하다. 근데 젤라틴은 콜라겐에 열을 가해서 만든 변형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걸 다들 아시는 것처럼 후지필름도 우리가 피부에 좋은 콜라겐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잖아. 예. 1934년부터 연구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콜라겐 가공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지식과 실력이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콜라겐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루테인과 함께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아스타잔틴 역시 원래는 후지필름에서 참 오랫동안 다뤄왔던 거예요. 사진 변색을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써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아스타잔틴도 피부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의 주름살이나 피부 노화가 역시 산화작용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산화작용을 막는데 어떻게 보면 후지필름은 굉장히 연구 개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덕분에 후지필름은 어렵지 않게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사진 바래지는 것, 즉 산화작용을 막는 항산화를 위해 축적한 기술이 인간의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 제품 개발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심지어 후지필름이 얼마나 강점이 있냐면 후지가 좋은 화질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나노 기술, 그러니까 이 성분들을 골고루 잘 퍼지고 잘 흡수되게 만드는 기술을 굉장히 연구 개발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개발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하니까 피부에 흡수가 잘해요. 피부에 그렇죠. 흡수가 골고루 더 잘 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지필름의 사진 필름 만들던 기술의 집합체인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단숨에 후지필름을 일본 안티에이징 화장품 분야 시장의 탑5 안에 드는 회사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지필름은 제약회사와 의료 진단 장비 업체를 연이어서 인수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알려진 아비간, 이게 후지필름에서 나왔어요. 그렇군요. 대박을 쳤고 현재는 의약품 위탁 개발제죠. CDMO 시장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CDMO 시장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스위스의 론조에 이어서 글로벌 2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글로벌 2위 의약품 위탁 개발 제조 업체는 후지필름입니다. 이야, 카메라 만들던 기술 중에 렌즈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에도 쓰겠어요. 네. 렌즈로 유명한 이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 예. 전 세계 내시경 사업
글로벌 점유율 1위거든요. 후지필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진단 장비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했던 카메라 기술과 디지털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서 엑스레이 진단 장비와 3D 디지털 이미지 분야, 그리고 유방암 진단 장비와 3D 디지털 유방 조영술 시스템 분야, 초소형 내시경 분야 등 여러 가지 의료 진단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뜨거운 기업 중에 하나가 의료 AI 회사인 루닛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루닛이라는 회사가 일본 폐암 진단 시장에 진출할 때 손잡은 회사가 후지필름입니다. 왜냐? 후지필름이 일본 엑스레이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엑스레이 시장에서도 굉장한 강자고요. 역시 기술을 가진 회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 점심 생각나게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햄버거네요? 예,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잘 어울리는 키워드, 그래서 가져오신 것 같진 않은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게 듣기만 해도 맛있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치킨, 피자랑 함께 외식 단골 메뉴로 하면 햄버거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햄버거가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심지어 햄버거 전쟁이라고 할 만큼 이 업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운동 중에 가장 핫한 게 뭐냐 하면 테니스다,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외식 업계에서 가장 핫한 게 뭐냐 물어보면 단연 햄버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햄버거 전쟁에 지금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햄버거에 갑자기 관심이 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경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버거라는 친숙한 음식에서 갑자기 이제 전쟁이라는 칭호까지 붙을 정도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예, 무대는 강남대로인데요. 지금 2호선 강남역이 지난해 일평균 지하철 승하차 인원으로 하면 전체 역 중 1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중심 상권이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이 지역을 버거길, 버거스트리트 이렇게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가 프리미엄 버거로 국내에서 자리 잡은 쉐이크쉑이라고 유명하죠. 여기 1호점이 기존에 신논현역 쪽에 있었는데 이걸 강남역 쪽으로 1호점을 옮겼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멀쩡히 있던 1호점을 옮겨버린 건데, 예. 그 무대가 이 강남대로 주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길래 1호점을 옮겼냐 보면은, 미국의 3대 버거로 꼽히는 파이브 가이즈가 여기 있고요. 또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 버거 브랜드인 슈퍼두퍼라는 브랜드도 여기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예. 즉 몇백 미터 남짓한 거리에 한국에서 손꼽는 버거 브랜드가 앞다퉈 매장을 열고 있다. 그래서 다들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물론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터줏대감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버거길에서 햄버거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버거 브랜드가 강남역에 몰리는 걸 보면 그냥 매출 잘 나와서 일로 가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요, 햄버거 대전 치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 지금 3대 버거로 꼽힌다고 말씀드렸던 이 파이브 가이즈가 최근에 한국에서 문을 열었는데,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판매한 개수가 15,000개를 팔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지금 하루 평균으로 2,000개 넘게 판 건데, 여기가 저렴한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높기로 유명한 곳인데, 기본적인 햄버거 단품 하나가 13,400원이에요. 단품이 13,400원이요? 이게 세트가 아니라 단품이 13,400원이거든요. 차라리 이 돈이면 뭐 드실래요? 여기다 조금 보태면 치킨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한 가격이죠. 근데 여기에 음료에다가 사이드까지 시키면 3만 원 가까이 나오는 가격이 나와요. 근데 둘이 먹는다 생각하면 5만 원, 6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고기 먹어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2,000개 넘게 팔릴 정도니까 햄버거 가게들이 강남에 올만한 거죠. 예. 지금 이 파이브 가이즈라는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쉐이크쉑, 여기는 강남점이 하루에 3,000개 가량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매장 중에 매출 1위입니다. 전 세계 1등이요? 네. 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매장이 지금 기존에 있던 강남점인데, 그걸 옮기면서까지 파이브 가이즈, 슈퍼두퍼랑 한판 붙어볼 정도다, 이런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 말씀드린 강남 지역은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 임대료가 당연히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음식료업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팔아서는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건데 지금 평당 매출이 워낙 큰 뭐 의류나 가전 같은 곳에 이제 매장을 내주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이 버거만은 예외다 그런 분위기인 거죠. 세계적인 햄버거 브랜드들이 이렇게 요 근래 한국에 몰려드는 이유, 이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바로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돈이 잘 되니까 이게 예. 가장 큰 건데 한국이 시장이 정말 큰 곳입니다. 지금 이 버거 시장이 조사업체에 따르면 한 연평균 5조 원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시장 규모가 다 합치면 1조 7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화 시장 곱하기 3배를 해도 버거 시장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고 대표적인 외식 시장인 치킨은 한 8조 원 정도니까 햄버거가 그거 못지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니까 세계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성장성도 대단한 게 지난해에는 이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 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니까 1년 사이에 25%나 시장이 큰 겁니다. 그렇네요. 요즘에 뭐 외식 산업이 다 정체돼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성장도 빠른 시장이 되고 있는 거죠. 요즘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인 요식업의 트렌드는 뭐 건강식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햄버거 그러면 우리는 뭐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정크푸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햄버거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생경한 이유가 아니 햄버거 먹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갑자기 왜 요즘 난리인가. 그리고 트렌드랑도 좀 말씀하신 대로 건강 트렌드도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소셜미디어의 친화적인 아이템이 바로 햄버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등장 후에 외식 산업을 살리고 죽이는 요소는 이미 인스타그램업을 하다. 즉 사진 찍기 좋고 얼마나 바이럴하기 좋은가 이걸로 변한 지가 오래인데요. 햄버거가 여기에 딱 부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소개된 햄버거 브랜드는 이미 미국에서는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은 버거들이거든요. 뭐 3대 버거다, 뭐 서부 대표 버거다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타고 한국엔 매장이 없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먹어본 적은 없지만 명성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이미 친숙한 브랜드가 됐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한국에 실제로 들어오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또 들어온 직후에 엄청난 바이럴을 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명품 가방뿐만이 아니라 이런 햄버거 가게도 문을 열 때 줄지어서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오픈 전부터 높고 오픈할 때 또 오픈런이라는 걸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또 언론 기사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판매한 다음엔 인증샷도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육즙이나 치즈 같은 아이템도 좋고 브랜드 자체도 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친화적인 그 스타가 바로 햄버거가 된 거죠. 이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햄버거가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상의 문화라고 해야 될지 뭐 이걸 뭐 이제 뭐라고 컨텐츠라고 해야 될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햄버거 자체가 일종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외식 산업을 관통하는 건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브랜딩과 스타성이라는 겁니다. 스타면 사람도 아닌데 무슨 스타냐 할 수 있지만 음식 자체가 스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한 도넛 브랜드가 굉장히 화제를 모은 게 있는데요. 연남동 같이 소위 힙한 동네에 제한적으로만 출점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 같은 곳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한 브랜드입니다. 이 그 자체로 도넛이라는 걸로 힙한 아이템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게 먹는 것보다도 보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가는 일종의 놀이 문화의 중심에 선 게 바로 이 외식 산업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출점 전략에서도 이런 게 보이는데 사실 강남처럼 엄청나게 비싼 상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햄버거 팔아서는 큰 수익을 남기긴 어렵습니다. 예. 하루에 몇천 개 팔아도 이게 월 매출로 했을 때는 몇십억 수준인데 임대료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보다는 차라리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권에서도 팔아도 충분히 돈이 남을 텐데 그런데도 이런 중심지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스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즉 무대의 한복판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요즘엔 일종의 굿즈 같은 존재니까
보러 와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것도 마케팅 전략이 같이 녹여져 있는 그런 거였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뭐라고 할까요? 자체 브랜드로 햄버거 브랜드가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가 크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게 가격 전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이 이름은 햄버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아예 타깃도 다르고 완전히 상품 자체가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가격 전략인 건데요. 쉐이크쉑을 비롯해서 이제 파이브 가이즈 같은 버거는 가격 자체가 10,000원을 훌쩍 넘잖아요. 예. 이런 고가 버거의 대표 주자가 영국의 셰프 고든 램지가 만든 버거죠.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아예 3만 원이 나고요. 가장 비싼 브랜드는 14만 원이 납니다. 이거는 가격 자체가 마케팅 수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가성비가 아니라 고가 전략으로 해서 이제 상품을 나눈 거죠. 지금의 그러니까 버거 전쟁은 주도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햄버거 시장의 점유율을 나눠 먹는다든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고든 램지 햄버거는 어떻게 보면 연인끼리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갈 때 그러지 말고 그냥 고든 램지 햄버거 먹자 해도 비슷한 가성비로 인식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즉 햄버거라는 상품 자체를 다시 리브랜딩한 건데 예. 이런 게 비슷한 게 없었던 시장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 몇 년 전에 한번 순환을 겪었던 타다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그 택시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에도 가격은 굉장히 비쌌어요. 맞아요. 30-40% 정도 더 비쌌죠. 그런데도 당시 수요가 있었던 건 아예 택시라는 곳에 뛰어들었다기보단 고급 택시 시장이라는 걸 열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는 건데 햄버거들이 요즘에 가격 전략으로 그런 시장을 만들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기존의 버거 브랜드들은 버거 시장에서 이제 호황을 못 누리고 뒤로 처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브랜드들은 지금 이 호황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오히려 곤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온 고가 브랜드 말고 이제 터줏대감들은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예. 대표적으로 5개 브랜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기 중에 4곳이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이제 무산된 것인데 이 브랜드들은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늘기는 했어요. 뭐 배달이 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거나 심지어 적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거 시장이 1년에 20%나 성장하는 호황인데 이 기존의 브랜드들에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럴 만한 게 국내는 이미 출점할 곳은 다 출점했고 그 사이에 인건비랑 물가 올라서 또 마진은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성도 수익성도 하락해서 매각은 하고 싶은데 눈높이에 맞는 매수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존 햄버거 브랜드들은 고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화려한 주목을 받는 브랜드들과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네. 뭐 고가 버거들이 고가 버거로 다른 시장을 구축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기존 브랜드들은 뭐 이제 가격을 뭐 어떻게 다시 조정해야 될까요? 전략이 지금 고민스러운 건데 더 문제는 그렇다면 아예 가성비로 가야 되느냐 고민인데 예. 이 시장도 지금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막 국밥이라는 말을 자주 썼거든요. 예. 야 그거면 국밥 먹지 이런 건데 국밥이 뭔가 가성비 음식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햄버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밥도 많이 비싸졌다. 그러니까 차라리 햄버거가 저렴한데 예. 이 트렌드를 주도한 게 가성비 버거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가성비 브랜드, 노 브랜드 버거라든지 프랭크 버거라든지 이렇게 5,000원 안팎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에도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출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 하이엔드 시장은 고가 브랜드들이 가져가고 저가 가성비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가성비 브랜드들이 가져가니까 사이에 낀 애매한 브랜드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버거 시장마저도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가 치솟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 자연스레 소비가 양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기분 한번 뗄 때 차라리 비싼 걸 먹는다. 이런 소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얼마 전까지 인기였던 오마카세 열풍도 이런 얘기가 많았죠. 대학생들이 알바해서 평소에는 삼각김밥 먹다가 한번 이제 데이트할 때 이런 데 간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에 있을 때는 더 중요해지는 게 가격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타깃층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걸 보여주는 게 최근의 버거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떡볶이 시장도 양극화가 돼서 떡볶이 한 접시에 3만 원짜리도 생기고 순대도 그러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보면 가격도 스타도 이 스타성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잡아야지 이제 살아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햄버거 전쟁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트렌드 자체가 가격으로 가느냐 스타성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관심이라는 재화입니다. 예. 관심이 무슨 재화냐 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은 바로 관심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른바 스타성으로 갈 수가 있고 그걸로 고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쇼라는 주제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내한 공연을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들썩거려서 연준이 보고서를 낼 정도였고 네, 또 그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축구 메시.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드리면서 메시 한 명 덕분에 마이애미라는 도시의 경기가 좋아지고 예. 미국의 산업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 즉 이제는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땀 흘려서 한 땀 한 땀 뭔가 만들어 파는 것보다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눈길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만 만들면 훨씬 비싼 가격에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오늘 햄버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게 실제 비즈니스하는 방식이나 룰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햄버거라는 게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햄버거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거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랑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햄버거 오픈런 기사 이런 걸 보면은 다들 좀 혀를 차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아유 햄버거 하나 먹자고 밤새고 줄 서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많이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소리를 듣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여 년 전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도 당시에 판매만 하면은 줄 서고 사람들이 그랬죠. 서로 줄 서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도넛이나 베이글 햄버거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사람들을 줄 세운 브랜드들은 다 실제로 수십억, 수백억대 브랜드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때도 좀 더 고부가 가치, 이런 관심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햄버거로 바라본 마케팅 전략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테이의 사랑은 하나다입니다. 우리 MBC에도 햄버거 장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테이 씨죠. 그래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